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에 거주 중인 조은아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강인한 아들을 둔 60대 엄마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 가족의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불청객이었고, 그가 들어오자마자 우리 가족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우리 가족이 그렇게 쉽게 흔들릴 만큼 허술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늘 단단한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고, 우리의 아들도 우리처럼 강인하게 자라주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불청객이 우리 삶에 어떤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인생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신혼 시절이 가장 고생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했지만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라면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 하나로 시작했죠. 제대로 된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한 채 작은 사글세 방에서 우리의 신혼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일용직 막노동을 하며 몸을 혹사했고, 평일에는 트럭에 양말과 옷, 생활용품을 가득 싣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장사했습니다. 저도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남의 집 청소를 하거나 아이를 돌봐주면서 어떻게든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당시 우리 부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빨리 만들고 싶다는 목표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저희 부부는 중요한 약속을 한 가지 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외동으로 자랐기 때문에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결혼 후에는 아이를 많이 낳아 형제자매를 만들어주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평생 함께할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빠르게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어떻게든 빨리 자리 잡고 안정된 생활을 이루고 싶었고, 그 꿈을 위해 땀 흘렸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1년이 지나 우리에게 예쁜 아들이 태어난 후로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저와 남편은 곧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아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정말 건강하고 바르게만 자라게 하자고 마음을 먹었죠. 남편은 그동안 꾸준히 모아왔던 사업 자금으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고, 저는 생활비를 벌어 가정을 꾸리며 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최소한의 생활만 하며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 남편은 드디어 작은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차릴 수 있었고, 우리 가족은 비록 작은 집이지만 방 2개짜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고, 저와 남편은 우리가 이제는 안정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막노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부모가 될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이제부터는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았고, 우리 가족에게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믿음이 오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소한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잠시
잊고 살았기 때문에 하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린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우리의 행복은 한순간 쓰디쓴 좌절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좌절은 저에게 있어 너무나 갑작스럽게 다가왔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7살이 되던 해, 밤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의 친구가 근처에 왔다고 했어요. 그 친구는 몇 년 전 남편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으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이였습니다. 저도 얼굴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가 연락을 했어. 니네 집이 어딘지 알고 찾아왔다. 지금 집 앞에 왔으니깐 잠깐 나와. 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 사람과 할 얘기가 없다고 했지만 늦은 시간에 그가 집 앞까지 찾아왔으니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애가 있는 집에 이 시간에 찾아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나가서 만나고 보내고 올게. 라며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예전에 남편과 그 친구가 심하게 싸워 주먹 다짐까지 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도 자고 있었고 잠깐이면 괜찮겠지 싶어 남편을 따라 나갔습니다. 정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남편은 그 친구와 또 한바탕 싸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조용한 밤에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말을 하지 못한 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어요. 혹시나 입 밖으로 내뱉으면 그 예감이 현실이 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질수록 다리에 힘이 풀리려 했지만 무작정 집을 향해 달렸어요. 집에 도착하니 소방차 한 대가 와서 화재, 진압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난 집은 바로 우리 집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를 말렸지만 저는 무작정 집 안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우혁아, 우혁아, 우리 아들이 안에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절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집 안에서 자고 있던 7살 된 우리 아들은 정말 기적처럼 이웃 주민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웃분이 탄 냄새를 맡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우리 집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신고를 하고 구조해 주신 거였죠. 아들은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집이 절반 정도 타버려 아들의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목숨을 구한 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사했고 그 이웃분에게도 어떻게든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보상금을 드리려 했지만 그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한사코 거절하셨고 결국 저녁값 정도만 받아 가셨습니다. 그분을 보며 세상에 천사가 있다고 느꼈고 기적 같은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입은 화상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겁니다. 아들은 왼쪽 턱과 목 부위에 넓게 3도 화상을 입었고 초기에는 레이저 치료를 받았지만 피부 이식 수술은 성장기인 아들이 다 자란 뒤에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식된 피부가 자라는 동안 재수술을 여러 번 받아야 한다는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의 상처와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드릴 각오를 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린 나이의 성인도 견디기 힘든 화상 치료를 몇 번이나 버티면서 받아왔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고 지금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눈물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아이가 통증이 조금 가라앉은 후에 TV에서 하는 만화 뭐 보고 싶어라며 리모컨을 찾을 때도, 평소에 좋아하던 돈가스 집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 말이 너무 마음 아파서 그저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모인 제 잘못 같았고 미안한 마음이 가슴 깊이 사무쳤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 병원에서 퇴원을 할 수 있었지만 화상 자국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은 채 입학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남은 상처 자국 때문에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받을 시선과 반응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솔직함은 때때로 어른들보다 훨씬 잔인할 수 있잖아요. 아들이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나 수근거림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더 화상 자국이 옅어지면 1년 뒤에 입학하는 게 어떨지 이야기를 꺼내 보았죠. 하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지금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내 아들이지만 엄마인 나보다 더 용감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실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아들은 점점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배가 아프다며 학교를 쉬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저와 남편에게 별일 없다고 했지만 분명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혁이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혁이가 같은 반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아이가 우혁이의 화상 상처를 놀려서 우혁이가 많이 속상해했어요. 놀린 아이들은 제가 충분히 혼내고 학부모님들께도 통지를 드렸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 우혁이를 꼭 안아주시고 달래주세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장 그 아이들의 집에 찾아가서 부모들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우선은 제 아들 마음을 달래주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앞으로 있을 이런 상황에 대비해 아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제 무릎에 앉히고 꽉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혁아, 우리 우혁이는 불길 속에서 살아난 영웅이야. 그 빨간 자국은 우혁이가 천하무적이라는 증표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모르는 아이들이 우혁이를 놀린다고 해도 절대 신경 쓰지 마. 그런 애들과는 친구가 되지 않아도 돼. 어린 아들이 이 말을 얼마나 알아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주문을 외우듯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혁아, 넌 강한 사람이야. 불도 이겨낸 천하무적이야. 어쩌면 이 말은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늘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상처 자국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잘못으로 생긴 이 상처가 아들의 마음에까지 남는 상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영원히 없애줄 수만 있다면 그 외에는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아이들도 아들의 얼굴과 목에 남은 자국이 낯설어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국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아들 생일이 되면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어주곤 했어요. 남편은 주말마다 아들과 가장 친한 친구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는 등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제든 아들이 자신의 몸에 남은 자국을 보고 저와 남편을 원망하는 순간이 찾아올까봐 걱정했죠. 아무리 제가 그 상처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힘들어도 결국 그 상처는 저와 남편의 부주의로 생긴 것이니까요.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한 번쯤 우리를 원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남편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아들을 과소평가한 것이었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새로 산 교복을 집에서 입어보자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복을 고를 때 남편과 함께 갔지만 저는 아들이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교복을 입고 제 앞에 서 있을 때 그 모습이 참 기특하고 또 어쩌다 이렇게 훌쩍 자랐나 싶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치료로 상처 자국이 많이 옅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붉은 자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교복 칼라 사이에서부터 턱까지 이어진 자국이 보였죠. 저는 그 자국을 보고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제 시선을 느꼈는지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는 겁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이 자국은 더 이상 흉터가 아니에요. 불 속에서 살아남은 제가 이 자국 덕분에 특별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미안해 하셔도 돼요. 엄마도 아빠도 이미 저에게 충분히 완벽한 삶을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아들이 그동안 제 슬픈 눈빛이나 제가 매번 상처를 만지면서 울던 모습을 보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아마도 엄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이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눈물이 터져 나왔고, 어느새 저만큼 자란 아들은 저를 토닥여주며 마치 저와 남편이 평생 안고 살아온 죄책감을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든든하게 자라준 것이었어요. 아들은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관심을 보였죠.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는 통계학에 흥미를 느껴 결국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 통계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학이나 공학 쪽으로 진로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아들은 어느 날 남편에게 말하더군요. 아빠의 회사를 도와주고 싶다고요. 하지만 단순히 아빠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아빠 회사의 낙하산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들처럼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아서 떳떳하게 입사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졸업하자마자 아빠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경험을 쌓고 나중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 번 말한 것은 꼭 지키는 성격이었습니다. 남편과 약속했던 것들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대학에 다니면서 군대도 다녀오고 복학 후 학업을 마치고 드디어 졸업을 했습니다. 아들은 중소기업에 입사해 약 3년 동안 경력을 쌓았고 그 후에는 남편의 회사로 이직해 본격적으로 아빠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참 인성도 좋고 능력도 뛰어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30에 가까워질 때까지 한 번도 여자 친구를 소개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 누굴 만난다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물론 연애가 인생에서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남편은 혹시 아들이 몸에 난 자국 때문에 이성 앞에서 위축되는 게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몇 번 넌지시 누구 안 만나니 선이나 소개 자리 알아봐 줄까? 라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아들은 늘 아직 연애할 때가 아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뭐든지 잘 해내는 아들이긴 했지만 연애는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남편은 괜히 연애 문제에 개입했다가 아들의 자존심을 건드릴까 걱정이 되어 그냥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35이 되던 해에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시간 될 때 엄마, 아빠와 같이 넷이서 밥을 먹자고 말하는 겁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싶었죠.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여가 어디서 만난 아가씨야?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엄마, 성빈이 아시죠?
그 친구가 술 마시자고 해서 나갔는데 성빈이 여자친구의 학교 후배예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몇 살이니? 무슨 일을 하는 아가씨야? 그날 만나면 직접 물어보세요. 저한테 다 캐묻지 마세요. 라며 넘기더군요. 30년 만에 아들의 연애 소식을 듣는 부모로서는 너무 궁금한 게 많았는데 아들은 오히려 다 알고 만나면 재미없잖아요. 라며 저희를 안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곧 아들의 연애 상대를 만난다는 생각에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혼자서 별의별 상상을 다 했습니다. 어떤 아가씨일까? 우리 아들과 어울릴까? 라며 설렘이 가득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괜한 걱정도 들었습니다. 혹시 아들도 자신의 상처 때문에 눈을 낮춰서 상대를 고른 건 아닐까? 이런 노파심이 스쳐갔습니다. 그렇게 기대 반, 불안 반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의 연애 상대를 처음 만났을 때 저와 남편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절로 커질 정도로 완벽한 아가씨였거든요. 적어도 첫인상만으로는 그랬습니다. 단아하고 깨끗한 이미지에 키도 훤칠하게 컸고 첫 순간에는 혹시 아나운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특히 처음 우리를 보고 두 손으로 저와 남편의 손을 맞잡으며 밝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이 이런 모습에 반했구나 싶었습니다. 외모 때문에 아나운서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 아가씨는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직업도 너무 좋다 싶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겠네. 라고 하니 아가씨는 티 없이 맑은 미소를 지으며 요즘은 누구나 다 고생하지 않나요? 고생 안 하고 취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모로서 너무 궁금했던 터라 조금 주책스럽긴 했지만 꼭 물어보고 싶었죠. 혹시 가주씨는 우리 우혁이 어디가 좋아서 만나게 된 거예요? 가주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혁 씨요? 우혁 씨 정말 착하잖아요. 전 이렇게 착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더 우혁 씨 부모님을 꼭 뵙고 싶었어요. 특히 어머님을요. 우혁 씨가 이렇게 여자한테도 잘하고 매너 좋은 사람으로 자란 건 어머님 덕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우혁 씨를 보면서 나도 저런 아들을 낳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당장이라도 둘을 그 자리에서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주씨가 마음에 쏙 들었죠. 둘은 결혼을 당장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했고 그 후로 예비 며느리는 종종 아들을 통해 저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했어요. 발렌타인데이 때는 아들에게 줄 초콜릿을 직접 만들면서 저와 남편이 먹을 초콜릿도 함께 만들어 보내주더군요. 그런 작은 마음 씀씀이가 너무 예뻤습니다. 집에 찾아올 때도 제가 과일을 좋아한다고 들었다며 과일을 꼭 사오곤 했어요.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다 보니 예비 며느리도 점점 저와 편해졌는지 일하면서 겪은 힘든 민원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어머님 제가 너무 수다스러웠죠? 저희 부모님은 충청도에서 농사를 지으셔서 자주 얼굴을 못 보고 전화를 드리려고 해도 일찍 주무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잠깐 저희 부모님이랑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버릇없거나 귀찮다고 느껴지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수다스러운 며느리가 있으면 심심할 틈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1년 후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결혼을 했고 그녀는 저희 가족의 일원인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흔히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만 봐도 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며느리가 예쁘니까 아들도 저도 남편도 모두 그녀를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며 서울의 방 3개짜리 신혼집을 선물해줬고 여의치 않은 사돈댁을 대신해 혼수와 결혼식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어요.
솔직히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이라면 뭐든 아깝지 않았지만 며느리마저 이렇게 마음에 드니 더욱 아깝지 않았죠. 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로 며느리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어요. 알이 크진 않았지만 그 의미를 담아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이 반지 아까워서 못 끼겠어요. 나중에 예쁜 딸이 태어나면 갑오로 물려줄게요. 라며 환하게 웃더군요. 결혼 후 하루하루 행복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게 다 며느리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도 참 고마워했어요. 부모가 줄 수 있는 행복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행복이 따로 있잖아요. 남편은 그런 고마운 마음을 담아 며느리 생일마다 선물이나 용돈을 챙겨주곤 했어요. 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사돈댁을 위해 아들을 통해 따로 용돈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행복할 때일수록 시간을 멈추려 하기보다는 한 번쯤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행복이 진짜인지 아니면 금세 사라질 신기루 같은 건 아닌지 혹은 그 행복의 이면에 지옥으로 가는 길목은 없는지 말이죠. 아들은 결혼 후 신혼생활이 너무 행복했는지 결혼하고 나서는 저희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때가 아마 결혼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왜 벌써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온 거냐? 고 웃으며 물었지만 아들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여서 혹시 부부싸움을 했냐고 물었죠. 아들은 아니에요. 그냥 집밥이 그리워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평소 결혼 생활이 행복하냐는 질문에 해맑게 웃던 아들이 점점 어깨를 으쓱하거나 고개만 끄덕이고 말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말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방에 들어간 틈을 타 저도 아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아파트 비상계단 앞에서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러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지난번에도 돈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사업을 하신다고요? 통화 내용이 수상쩍었고 문제가 있는 대화라는 게 확실했죠. 저는 통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을 붙잡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곤란해하는 아들을 계속 추궁한 끝에 아들의 최근 어두웠던 표정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다름 아닌 며느리의 오빠와 여동생이었어요. 그 두 사람은 결혼식에서 잠깐 봤을 때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죠. 오빠는 휴대폰 판매 일을 하고 여동생은 지방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아들에게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처제에게 용돈을 주며 잘 지내라고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처제가 언니 대신 카드값을 좀 대신 내달라고 부탁했고 며느리의 오빠는 직장에서 해고되어 당분간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이 아들의 결혼을 통해 한몫 챙기려는 속셈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아는지 물었는데 아들은 정확히는 모른다며 괜히 며느리가 걱정하거나 부끄러워할까봐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지만 이 상황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반드시 며느리와 대화를 해서 사돈 총각과 사돈 처녀의 염치 없는 행동을 멈추게 해. 아들은 알겠다고 하며
대화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아들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니 아들은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더 이상 사돈 측 가족에게 돈 문제로 부탁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이 정도 문제는 별일 아니지 하고 넘겼어요. 상식 없는 형제자매 때문에 며느리도 고생했겠다 싶었죠. 그래도 여기서 끝났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은커녕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딱 한 가지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들은 원래 아이를 낳으면 최소한 둘은 낳고 싶다고 했고 저와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며느리도 알고 있었죠. 남편이 3대 독자고 아들도 3대 독자라는 사실을요. 저 역시 외동이라 자식과 손주를 많이 낳고 사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며느리도 가끔씩 아이를 낳겠다는 이야기를 꺼내곤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둘 다 30 중반, 30 후반이 되니 혹시 때를 놓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외식을 하면서 슬쩍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 혹시 아직 임신 계획이 없는 거니? 가주가 일 때문에 신경 쓰인다면 공무원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잘 되어 있잖아. 혹시 봐줄 사람이 걱정되면 내가 두 팔 걷고 도와줄게. 물론 임신은 너희 둘의 몫이지만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면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출산을 목표로 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곧바로 임신 계획을 세웠지만 요즘은 딩크족이라고 해서 자식 없이도 둘이 잘 사는 부부가 많아요. 굳이 아이를 낳아서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도 아이한테는 못할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아예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지켜봐 주세요. 저랑 우혁 씨가 상의해서 시기에 맞춰 결정할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대답이 좀 차갑고 단호하게 느껴졌지만 요즘 세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며느리 말대로 지켜보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후로 1년이 더 지나도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 되어 가족끼리 모여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그냥 편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 남편이 갑자기 아이들의 나이를 세어보더니 너희 올해 몇 살이지? 우혁이가 39고 가주가 37이던가. 세월 참 빠르네. 근데 우혁이가 곧 40인데 아직 임신 계획은 없는 거니? 더 나이 들기 전에 아이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에 내던지듯 내려놓는 소리였죠. 순간 손이 미끄러진 건가 했는데 며느리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 그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1년 전에 어머니께 분명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설마 제가 임신하기 전까지 1년마다 이렇게 눈치 주실 건가요? 제발 이런 일로 저 스트레스 좀 주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한 며느리는 소리 한 번 지르고는 옷과 가방을 챙겨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다 해도 시부모에게 이렇게 대놓고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게 과연 할 행동인가요? 남편은 충격에 말없이 멍하니 있었고 저는 뒤돌아 나가는 며느리를 향해 이름을 부르며 당장 다시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가장 의아했던 건 제가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아들이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물어도 침묵하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죠.
그때 남편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양주 한 병과 술잔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평소 술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앞에 한 잔, 아들 앞에 한 잔씩 따르더니 말하기 싫으면 술이나 마시자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아버지랑 술 한잔하자. 말하기 싫으면 그냥 술 마시기만 해도 된다. 라고요. 두 사람은 약 40분 동안 말없이 술만 마셨고 결국 먼저 취한 아들이 한숨을 쉬며 천천히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정말 그 여자랑 더는 못 살겠어요. 저는 그냥 돈 나오는 구멍이고 집안의 노예나 다름없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더 이상 처제랑 처남한테 돈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내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내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도리를 다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왜 아내 오빠랑 동생까지 책임져야 하냐고요. 저는 그 순간 아들이 전에 사돈 총각과 사돈 처녀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그때부터 아내는 실망했는지 빈정이 상했는지 집안일에서 손을 아예 놔버렸고 아들에게는 오빠랑 동생한테 돈 안 줄 거면 차라리 파출부라도 고용하라고 말했답니다. 결혼 전에는 아내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이제는 그 말을 뒤집은 거죠. 아들은 서로 집안일을 분담해서 하면 굳이 돈을 쓰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설거지 하나도 하기 싫어서 심부름 대행업체를 알아보고 멀쩡히 냉장고에 반찬과 밥이 있는데도 일주일에 5번씩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시위하듯 행동했던 거죠.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각방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하길 임신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몇 달 동안 같은 침대에서 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 소식이 생기겠어요? 아들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럴 거면 왜 결혼했냐? 대체 왜 이러냐?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며느리는 너무도 차분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몰라?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솔직히 말할게. 당신은 나한테 남자로 안 보여. 나 당신이랑 남들처럼 오순도순 지내면서 애 낳고 살부대끼며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당신 우리 친정 받잖아. 다 쓰러져가는 집, 돈도 안 되는 농사, 그거밖에 할 게 없는 부모님, 나이 먹고도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는 오빠랑 동생. 난 그런 구질구질한 총구석에서 벗어나서 돈 많은 집안 며느리로 편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 그리고 그게 당신이었고, 그러니까 나한테 부부로서 함께하는 그런 거 강요하지 마. 난 당신이랑 그런 거 할 생각 없으니까.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은 피가 거꾸로 솟았죠. 그는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아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딴 얘기를 듣고 참고 있었다고? 네가 등신이야? 왜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야? 회사에서 낙하산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노력하는 놈이 정작 집안일은 그 모양으로 돌아가게 놔뒀다고? 이 등신아! 남편의 말은 아들을 탓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저 미칠 듯한 답답함을 쏟아낼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는 아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소리쳤지만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혼을 하든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든 해결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와 남편은 이제 곧 40이 되는 아들의 결혼과 이혼 문제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저 너가 잘 생각해보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지금 어머니 댁으로 가는 중이니까 도착하면 다 말씀드릴게요. 20분 뒤에 도착한 아들의 얼굴은 어딘가 멍하고도 후련해 보였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하더군요. 며느리는 그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집에 들어왔고 해장을 한다며 매운 떡볶이와 김밥을 시켰다고 합니다.
절반쯤 먹고 나서 바로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죠.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가 먹던 배달 음식을 그대로 방치한 채 침대에 누운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헬스장에 가서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빨래를 돌리고 샤워를 마쳤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쯤 잠에서 깬 며느리가 주방을 둘러보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왜 안 치웠어? 당신이 먹고 방치한 거잖아. 난 운동 갔다가 빨래 돌리고 이제 씻었어. 그럼 주방도 같이 좀 치우지. 내가 자고 일어나서 이런 꼴을 봐야 돼? 당신이 먹은 거잖아. 당신이 방치한 거니까 당신이 치워야지. 당신 진짜 미쳤어? 빚어서 이제 집안일도 나 몰라라 하겠다고? 남자로 안 보인다고 했더니 삐쳤어? 라고 비아냥댔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인간다운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자기 아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이혼을 결심하고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정말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한테 알아듣게 말하려면 어쩔 수 없겠다. 네 말대로 총구석에서 촌년 하나 데려다가 분에 넘치게 대접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그 정도는 지켰어야지. 도대체 뭘 믿고 네가 이따위로 구는데 내가 이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냐? 이혼. 그래, 이혼하자. 너도 좋잖아. 고작 돈 때문에 남자로도 안 보이는 나랑 평생 같이 살겠다고? 시간 낭비 그만해. 나도 너 같은 속물하고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생각 없으니까. 나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아이도 낳고 살고 싶어. 그러니까 너는 이 집 나가서 나 말고 다른 호구나 찾아봐. 오늘부터 당장 집 비워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나마 같이 살았던 정은 있으니까 용달 정도는 불러줄게. 짐 정리할 시간 줄 테니 내가 돌아왔을 때 너 머리카락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때는 내가 네 짐 다 정리해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든지 길거리에 버리든지 할 거니까. 이혼할 때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알겠어? 솔직히 아들의 이혼 결심보다 아들이 이렇게 모질고 직설적인 말을 했다는 게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말했냐고 물으니 아들은 미리 연습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 앞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할까봐 반박할 말들을 직접 적어서 달달 외웠다고 해요. 실제로 그 순간에 훅 나올 수 있도록 준비했답니다. 아들은 저에게 걱정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여자랑 평생 불행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정말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왔어요. 소장을 작성해서 바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꼈는지 아들이 소장을 제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일 오전 평소 일하던 애가 무슨 일인지 휴가를 낸 건지 직접 저를 찾아와서는 이혼 소장을 인터폰 카메라에 들이밀며 제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며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이제 너랑 나랑 볼 일 없어. 소송 첫 단계이긴 하지만 이미 너랑 나는 남남이나 마찬가지야. 그러자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우혁 씨가 정말 저랑 이혼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제가 잘못했던 부분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아이 문제는 정말 시기가 중요해서 미뤄왔던 거예요. 저도 더 젊을 때 아이를 낳고 싶었죠. 그리고 제가 며느리의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아유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들을 이유도 없어. 나한테 설명해서 뭐 하겠니? 네가 나랑 이혼하니?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죠. 우혁 씨는 제 연락도 받지 않고 제 말은 들어주지도 않아요. 변호사 통해서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어머님이 설득만 해주시면. 이미 너랑 못 살겠다고 이혼 소장까지 쓴 애를 내가 어떻게 설득하니? 일 없다. 내가 왜 굳이 내 아들 인생 망치는 선택을 하게 설득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가서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지나 생각해. 그게 더 건설적일 거야. 그 이후로도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나중에는 아들도 넌더리가 났는지 다음에 또 오면 경찰을 부르세요. 그걸 증거로 쓰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마치 돌아오는 각설이처럼 또다시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는데 이번엔 인터폰을 누르자마자 다짜고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 일 그만둘게요. 이건 또 무슨 회유인가 싶었지만 어떻게든 제 관심을 끌려는 모습이 가상해서 이번엔 다시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자마자 속사포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 이번에 우혁 씨랑 다시 잘 될 수만 있다면 일 그만두겠어요. 일 그만두고 그동안 못했던 내조하면서 잘 살게요. 아이도 낳고 남의 손 안 빌리고 잘 키울게요. 아버님도 그렇고 우혁 씨도 3대 독자라면서요. 제가 우혁 씨 닮은 아들은 물론이고 저 닮은 예쁜 딸도 낳아드릴게요. 정말 처절한 모습이었죠. 마치 어떻게든 남은 상품을 팔아보려 애걸복걸하는 장사치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장사치가 그렇듯 결국엔 이윤을 남기려는 계산이 깔려있는 법이죠. 며느리가 계속해서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숨겨둔 속셈이 있을 것 같아서 물었어요. 네가 맨입으로 이걸 다 지키려는 것 같진 않네. 분명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봐라. 숨기지 말고 드러내봐. 제가 미끼를 던지자 며느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목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친정이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번 돈의 절반은 매달 부모님과 직장도 없는 오빠, 동생에게 보냈어요. 알고 있지. 그동안 친정으로 들어간 돈에 나나 우혁이 아버지가 준 돈도 있었지. 네, 어머님. 그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경제적인 지원이 갑자기 끊기면 저희 부모님은 지금처럼 사람답게 살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만 돌려 말하고 본론을 말해봐. 그러니까 매달 저한테 4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그 돈을 잘 분배해서 부모님과 오빠, 동생한테 보낼 수 있도록 할게요. 400만 원? 그건 어디서 나온 숫자니? 내가 알기로는 네 월급이 그 근처도 안 될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초과수당 같은 걸 합치면 그 정도 되고. 전 공무원이잖아요. 나중에 연금도 받을 거고요. 그래. 그리고 또 뭐? 그리고 예전에 아버님께서 저한테 외제차 사주겠다고 하신 거 기억하시죠? 저랑 우혁 씨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좀 앞당겨서 이번에 사주시면 제가 힘내서 건강하고 예쁜 손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네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때 기쁜 마음으로 사줄 수 있었던 거지. 지금 네 본색을 다 알았는데 내가 그걸 사주고 싶겠니? 넌 참 조금만 건드리니까 속내가 다 드러나는구나. 내가 네가 욕심 많은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어리석은 줄은 몰랐네. 너 같은 사람한테 400만 원씩 주고 외제차 사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기부를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믿고 말씀드린 거예요. 진지하게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나도 너를 믿었어. 내가 너를 평생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변함없는 사람이 될 줄 알았지. 그런데 네가 느끼는 배신감은 내가 느끼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까지 말하나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역시나 허황된 얘기뿐이구나. 앞으로는 그 열정과 시간을 우혁이랑 이혼하는 데 쏟아. 더 이상 추잡해지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도 우혁이한테도 찾아오지 마라. 알아들었니?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며느리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오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문자나 전화를 해댔죠. 그래서 나중에 아들에게 부탁해 휴대폰 번호까지 차단해버렸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제 전 며느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녀가 저지른 많은 실수들 중에서도 가장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자기가 제게 말한 대로 실제로 공무원을 그만뒀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스스로 덜컥 그만두고 그것도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후에 제 아들을 찾아가서 이질의 일도 그만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며 매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아들은 그녀의 그런 얄팍한 행동에 전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였어요. 자신이 정말 사랑에 눈이 멀어서 이런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며느리는 자신의 미래까지 포기하며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녀는 이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며느리가 보낸 폭언과 명령조의 문자들을 하나하나 저장해 두었고 그 애의 오빠와 동생이 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한 문자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각방을 쓰면서 부부로서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았던 증거까지 모두 변호사에게 넘겼어요. 다행히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덕분에 이혼은 큰 법적 분쟁 없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결혼 생활 동안 손에 쥔 물건 몇 가지와 본인 몸뚱이만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아들은 결혼 생활을 함께했던 집을 처분하고 다시 저와 남편이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새로 집을 구해보라고 해도 아들은 한동안 빈집에 있으면 괜히 부정적인 생각만 떠오를 것 같다며 잠시 저희와 함께 지내겠다고 하더군요. 겉으로는 이혼 후에 후련하다는 듯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나름대로 상처를 받은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보며 아들이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지금 엄마가 제 얼굴을 화상 자국 보듯이 슬프게 보고 계신 거 알아요? 엄마가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엄마 아들은 천하무적이고 강한 사람이라고. 당분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 새 출발하겠다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괜찮지 않은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은 제 일에 집중하고 평생 저를 배신하지 않을 두 사람과 함께 마음 편히 지내고 싶어요. 그 두 사람은 당연히 엄마랑 아빠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그래도 아들이 받은 상처가 저를 여전히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 고통을 극복하는 힘도 세상에 존재한다는 말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번 상처도 결국은 이겨내고 과거 화상 자국처럼 그저 아물어가는 상처로 남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응원과 위로가 있다면 그 치유의 과정이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혼자가 된 아들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에 더 이상의 상처가 없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이제는 행복만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 행복을 함께 나누며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가 조은아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조은아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조은아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조은아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